BGF 리테일 2022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서 2023년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1%, 영업이익은 26.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 52.2회전입니다. 방금 전에 GS 리테일을 녹화를 했는데요. 39회전이었습니다. GS 리테일이 52회전이면은 1년이 52주니까 BGF 리테일 CU죠. 일주일 재고분이 가져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GS 리테일은 39회전이니까 36이라고 보면은 24회전이면 보름치고 36회전이면은 한 열흘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를 더 많이 GS 리테일은 가져가고 있다. 점포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이 유통업에 이게 물 좀 마시면서 해야지 안 되겠네요. 이게 물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고,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조 한 6천억 원대죠. 12.1% 증가했어요. 그런데 상품 재고는 더 증가했죠. 요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이 되면 저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상품 매입액이 더 많았는데 못 팔았다는 얘기죠. 판매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재고 회전율이 높습니다만은 판매 관리비가 14.7%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26.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0.4%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스루풋식으로 그 표기를 해보면은 매출 재료비라는 게 이제 결국 매출 원가인데요. 스루풋이 16.7% 금액상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스루풋률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상품 매입 단가가 분명히 상승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2022년도에 인플레 때문에 당연히 먹는 거,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것들은 라면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안 오른 게 없죠. 내려간 거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1%포인트로 높은데, 그러면 판매 가격을 더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14.7%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똑같이 나옵니다. 26.4%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생산성으로 봐서는 0.0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경영성과를 스루풋 관점으로 보면은 재료비 부분, 이 상품 부분과 그리고 전체 운영비용, 운영비용이라는 것은 당연연도에 다 써버리는 거니까 가공비가 없죠. 제조하는 게 없다 보니까 요거는 단지 숫자적인 게 되겠습니다. 이 단수 차이, 일은 100만 원으로서 단수 차이에 불과한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CU, BGF 리테일의 상품은, GS 리테일은 이 상품 평가 손실 작업을 하는데 GS 리테일은 하질 않습니다. 150억이 증가했는데 이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않는 회계 기준을 이 CU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도록 현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간 52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평가 손실 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진부화된 재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일주일마다 1회전을 하는데 어디 진부화된 게 있어가지고 평가 손실 작업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상품 유통업에서는 평가 손실 작업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그리고 또 상품의 매입, 이게 포함이 돼 가지고 MC라는 게 결국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는데 11.1%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그 표현이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는데, 제조업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 상품 유통업에서는 상품의 출하액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되죠, 결국은. 그런데 요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품 매입액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상품 매입액이 검증돼야 되는데, 사업보고서상으로는 이 상품 매입액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느냐에 대한 그 논리를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하면은, 상품 매출원가라는 게 기초상품 재고에서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그 밑에 같이 분리를 해서 상품 매입액 더하기 가로 열고 기초상품 빼기 기말상품, 이렇게 하면은 보통 기말상품이 증가하니까 마이너스로 되게 돼 있죠. 상품이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그래서 상품이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 명세에는 150억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자, 가공비라는 게 없어요. 이 CU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3단계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은 뭐 제조업 표현을 했습니다만 총 상품 영업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도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재고자산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이는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3단계 패스에 저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GS 리테일을 이미 해본 입장에서는 2022년도는 패스가 됐습니다만은 아니죠. 2단계에 뭐 또 갭이 좀 있었죠. 그거와는 달리 BGF 리테일은 투명하게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상으로 인건비가 1,58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1.6%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70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인당 평균 임금이 5,380만 원입니다. 5.2%뿐이 상승을 시키지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19%가 나갔고요. 광고 선전 및 판매 촉진비가 32%나 증가했습니다. 이 지급 수수료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인건비 성격인데, 제3자한테는 이렇게 높게 올려주고 직원들은 짜게 월급을 올려줬다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52.2회전 일주에 1회전 했지만 작년보다는 이게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루풋율은 좀 올라갔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제조업에서 같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CU가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역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고액만이라도 우리는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명세를 이렇게 흐름으로 일단 공시하는 그런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거를 다시 한번 논리도구 충분조건 논리로 표현해 보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풋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투명성 법정에 쓴 변호사 입장이라면은 투명성 변론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된다. 근데 그 많은 가짓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 유통업은 제가 그 전에 그 조직에 있을 때 배운 거긴 합니다만은 매가 환원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세무서 직원들이 하는 방법의 하나라는데 결국 그거는 수량으로 결국은 하는 거겠죠. 수량으로 하는 걸 거예요. 매가 환원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실무적으로 딱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매가 환원법이라는 것은 주로 말하자면은 어디죠? 교보문고 또 이런 데서 문고에서들 그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조직 내 편의점 거를 한번 감사해 본 적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 유통업에서는 뭐 경험은 일천합니다. 하지만은 맛은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고 흐름에 의해서 상품 매입액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하면은 투명 변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2,552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비율적으로는 좀 내려갔네요.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찾질 않았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844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은 73.5%, 전년보다 1.8% 내려갔습니다. 이자 부채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부 거기 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등이 돼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자 부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익 배당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높은 이익 배당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익 배당을 높게 하면은 12번 이익 잉여금이 뭐 횟수는 뭐 6년뿐이 안 됐으니까 175%면은 작년보다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익 배당을 높게 하고도 충분히 이익 잉여금률 여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 보유율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상승을 시켰으니까 나름대로 뭐 주주들한테도 잘했다 또 하고 또 조직적으로도 잘했다 이렇게 이제 내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2,57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보다 꽤 많이 벌었습니다. 현금 보유율은 5.5%로서 한 두 자릿수 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에 비례하는 거니까 재고 회전율이 5.52회전이니까 뭐 수금도 좀 빨리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또 한번 우리가 연구 과제는 수금 속도 대비 가장 적합한 현금성 보유를 몇 프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이것도 재미나는 분석 과제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기 때문에 왜냐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2022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아까 먼저 GS 리테일을 했습니다만은 GS 리테일이 10조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7조 6천억 원대니까 한 4분의 3 정도 규모의 매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따진다면은 한 2023년도에 8조 5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 8조 5천억으로 확정이 된다면 예상 이익은 영업이익은 2,843억 원.
거의 3천억대는 벌자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3%도 매출 증가율을 좀 더 해보자 노력을 해서 그러면 한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이 경우에 재고가 14% 증가한다고 봤는데요. 역시 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14%만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2조 원, 2,500억 원으로 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맹점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루풋 회계 관점으로 손익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약간 이 스루풋 관점에서는 원가 회계보다는 약간 낮게라도 이 사업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천억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원가 회계상 예측으로는 한 3천억 남는 거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3천억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52회전 했던 걸 55회전까지 한 5.5%만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킨다면은 약간의 판매 가격을 약간 낮추더라도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서 더 판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의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스루프 관점으로는 인프레를 약간 완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겠냐. 요즘 분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과는 좋았는데 그 주가는 28,800원이 내려갔어요. 그러나 이제 장부 가격 대비 GS 리테일하고는 틀리게 GS 리테일은 장부 가격 대비 70% 선분이 유지를 못하는데 워낙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 주가가 내려갔다 그래도 장부 가격 대비로는 3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GF가 30% 가지고 있고 홍석축 씨, 홍나영 씨 이름상으로는 여식인 것 같은데요. 가주 있고 구민용공간 들어와 있고 JP 모건이 들어와 있네요. 5%가 넘어서 공시 의무가 있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체로는 34.15%인데 BGF에다가 홍석적 씨 개인적으로 홍나영 씨 거다 더하면은 한 2%가 넘으니까 충분히 그 경영권 방어는 되는 선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상 BGF 리테일까지 이 국내 두 군데 리테일 업체 실적을 비교가 되겠죠. 각각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저는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인 세븐일레븐이 있긴 한데, 예년에 한번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의 가장 경쟁력의 약점은 재고 회전율이 너무 느리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븐일레븐은 악성 재고를 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이 사업 보고서가 공시 금융감독원 쪽으로는 됐을 테니까 한번 좀 기회가 되면은 세븐일레븐 롯데 계열이죠. 거기도 한번 좀 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